네, 216쪽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16쪽까지 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217쪽 2장 마음을 뒤집고 밖으로 나가기. 자, 1장에서 공부한 내용이 첫 문장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첫 시집의 전체적 특징을 그렇게 사탕을 먹으며를 중심으로 살폈다. 첫 시집의 특성을 이 세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요약적으로 살펴봤는데 그 중에 기억나죠? 213쪽 보세요. 그렇게 사탕을 먹으며 라는 작품. 그 다음에 215쪽 복자수도원 밤의 용서라는 말을 들었다. 이 세 편의 시를 통해서 첫 번째 시집의 특성이 어떤지, 특징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자, 2장에서는 그 첫 번째 시집의 특성이 1장의 소제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212쪽.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갑시다. 212쪽. 1장 내면으로의 침잠과 각으로의 회귀. 그죠?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디로? 무엇을 통해서? 직접 몸이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마음으로 깊이 침잠해서 기억을 통해서 추억을 통해서 각으로 회귀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집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시집의 특성을 살펴봅시다. 이제 두 번째 시집, 집에 돌아갈 날짜를 세어보다. 두 번째 시집의 제목만 봐도 첫 번째 시집과 그죠? 유사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연장선에 있다. 이때 집은 단순히 공간적인 집이 아니라 그죠? 시간적인 과거, 그죠?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제목이 많은 걸 암시해 줍니다. 의 특징은 구술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지금 이 평론은 첫 번째 시집의 특성을 그렇게 사탕을 먹으며 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고 두 번째 시집의 특성을 구술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렇게 한 편의 시집 속에 한 60편 정도, 대략 평균 60편이니까 50편에서 한 70편, 그죠? 평균 60편의 시들이 수록되는데 그 시들 중에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독자에 따라서 혹은 평론가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작품이 그죠? 이 시집 전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그죠?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이 두 편의 시는 각각 사탕과 구술이라는 유사한 소재를 통해 유사한 발상과 테마를 보여주지만 그 상이한 전개 양상을 통해 시의식의 미묘한 변모를 짐작케 한다. 이랬습니다. 첫 번째 시집에 그렇게 사탕을 먹으며 라는 작품은 사탕이라는 뭐예요? 소재. 두 번째 시집에 수록된 작품 구술에 대한 생각은 구술이라는 소재. 약간 유사성이 있죠. 그죠? 둘 다 어린 시절에 그죠? 좋아하던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상이하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다른 어떤 전개 양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술에 대한 생각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고 단단한 것이, 매끄러운 것이, 예쁜 색깔 흠 하나 없는 것이 어떻게 해서 다 잃어버렸을까요? 동그랗게 눈뜬 빛나는 것들 어디로 다 가버렸을까요? 구슬 주머니가 너무 오래 비었어요. 허전하고 허전한 옆구리가 되었어요. 중약하고요. 분필 표시도 없이 지나온 어른의 길을
어떻게 다시 찾아가나요? 또 중략하고 우선 내 가까이 찾아보렵니다. 스랍 근처부터. 그보다 더 가까이 내 몸속 마음을 건드려 보렵니다. 구슬은 조금만 건드려줘도 솟아오르니까요. 빛이 구르니까요. 구슬이 다행히 몸속 마음에 빠져 울고 있었다면 어렵지만 쉽지요. 그래요. 마음을 뒤집으면요. 아, 그럼 옆구리에 구슬을 달고 벌써 들로 나가지요. 보무당당히 들 세상 친구들 짤랑거리는 진짜 놀이에 참석하지요. 자, 한번 읽었는데 우리 학생들 작품을 음미하면서 의미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죠? 이해되고 또 말하고자 하는,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도 파악이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나오는 구슬이라는 소재, 이미지는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년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다 잃어버렸을까요? 지금은 어른이 됐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 구슬이 다 사라졌다. 그렇죠? 유년 시절이 사라진 것이죠. 이거는 우리 수강생들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전한 마음이 되었다. 유년 시절에 이 구슬로 대표되는, 그죠? 어떤 동심의 세계, 그죠? 동화적인 세계, 이런 것이 성장하면서, 어른이 돼 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하나씩 잃어버리고 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찾아가나요? 이게 바로 가그로의 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 보면요. 서랍 근처부터 찾는데 그 다음에 내 몸속 마음을 건드려 본다 이랬거든요. 역시 1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첫 번째 시집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가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죠? 마음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그죠? 기억을, 추억을 되살려 가면서 이 구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만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실제로 가구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에서는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 마음속에서는 가능하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민복, 이진명 이렇게 두 명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두 명째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내가 설정한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 계속 지금 얘기하지만 뭐가 공통점이에요? 회상. 서정이라고 하는 시의 원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죠? 거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현재는 사라졌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과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 그게 회상이죠. 예. 그래서 서정성이 뭐예요? 형성되는 것입니다. 시의 원리가 형성된다. 우리가 원리를 알고 시를 읽고 이해하면 좀 더 그죠?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 한민복, 이진명이 아니라 서정의 방식으로 시를 쓰는 시인들의 시를 읽을 때도 다 그죠?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뒤집으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실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을 텐데 이 마음에 깊이 침잠해서 마음을 그죠? 변화시키면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린 시절로, 유년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게 이제 그걸 대표하는 이미지가 뭐예요? 구슬입니다. 앞에 시에서는 사탕이었고 이번 시에서는 구슬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지다. 이게 이미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 과거, 유년, 그죠? 이런 것은 개념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체적인 사물, 구체적인 현상.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이미지의 특성은 뭐라 그랬어요? 감각적 자극을 일으킨다. 감각에 호소하는 언어. 그러니까 이 시에서 대표적인 이미지는 구슬이죠. 그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개념은 뭐예요?
어린 시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를 쓸 때 왜 이미지를 구사하라고 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그냥 직접 표현하면 이건 시적인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라고 말하기 어렵죠. 근데 구슬, 그죠? 구슬을 다시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구슬이 어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대신 표현해 주는데 더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죠. 감각적으로. 더 생생하게, 더 실감나게. 그러니까 시를 우리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이해할 때, 시의 언어는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말한다. 돌려서 말하는데 어떻게 돌려서 말해요? 이미지로 돌려서 말해요. 직접 말할 걸 이미지로 대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더 시적 효과가 독자들에게 전달됩니다. 218쪽. 자, 이제 해석 부분을 보겠습니다. 구슬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린 날을 의미한다. 즉, 시인은 흠없이 순결하고 아름다웠던 유년의 세계를 시간의 흐름 속에 상실한 채 시간이 가면 이게 사라지니까 허전한 옆구리가 되어버렸다. 옆구리도 이미지예요. 그죠? 구체적인 우리 신체 부위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이 허전한 것인데 옆구리가 허전하다. 보통 이거는 그러나 아주 새로운 새로운 비유는 아니죠. 우리가 흔히 쓰는 비유법이죠. 일상 속에서도 옆구리가 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애인이 없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따라서 시인은 그 상실을 분필 표시도 없이 지나온 어른의 길이다. 이때 분필도 이미지입니다. 그죠? 왜 이제 시에서 이미지들이 많이 사용되는지 알 수 있겠죠? 대부분 이미지들이 뭐와 뭐로 사용돼요? 비유나 상징으로 사용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이 구슬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음을 뒤집으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구슬을 우선 가까이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서랍 근처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몸속 마음을 건드려 봅니다. 내면과 외부 현실, 과거와 현재. 자, 이 경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 속에서 뭘 통해서만 유년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마음 속을 통해서. 외부 현실과 내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와 현재. 이런 구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도 속에서 어제요? 외부 현실에서 내면으로 가려고 하고, 현재라는 시간대에서 과거라는 시간대로 가려고 하죠. 그죠? 이 화자의 이동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고자 하는 곳. 시인은 이를 어렵지만 쉽다고 말한다. 그 밑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마음을 뒤집는 것이 세계인식 혹은 사고방식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진명의 두 번째 시집은 전체적으로 첫 시집의 연장선 위에 있지만, 그죠? 첫 시집하고 거의 주제의식이 비슷하죠. 그리고 시적 표현 방식도 비슷하고 해결책도 비슷합니다. 마음으로 침잠해서, 마음을 뒤집는다는 말이나 마음으로 침잠한다는 말이나 비슷하죠.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점차 작고 단단한 내면적 진실을 드러내어 외부 현실에 대응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적 태도가 변모된다. 이랬어요. 여기서 핵심은 내면적 진실입니다. 결국은 이 이진명 시인은 즉 자기 마음속에 내면에 소중한 어떤 의식, 내면 의식을 통해서 이 현실과 그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과거에 순결했던 그 시간을 계속 간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각박하게 그죠? 돌아가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에 그 순결했던 동심의 세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가 서정적인 어떤 울림으로 독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첫 시집이 보여주었던 부재와 존재 사이의 흔들림, 명상적 울림, 섬세한 무늬와 잡물결 등의 특징이 약화되는 반면 생활의 구체성에 밀착하고 현실에 개입하려는 태도가 강해진다. 이제 간접적인 태도보다는 조금 더 현실에 밀착해서 자기 내면의 진실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두 편의 시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또 인용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집을 분석하는 1장의 방식하고 두 번째 시집을 분석하는 2장의 방식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표시 한 편씩을 분석함으로 해서 시집 전체의 특성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두 편의 시를 또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집도 3편의 시, 두 번째 시집도 3편의 시. 자, 봅시다. 나도 전작 나가고 싶어요. 전작이 뭡니까? 한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밭일이죠. 밭노동. 그죠? 뭐 고구마도 심고 배추도 심고 밭에서 일하는 거 이게 전작입니다. 한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노동도 없이 며칠의 밤을 축내는 세속 손님인 나는 버려졌다. 산비탈의 여름은 나무들을 더 뜨거운 초록으로 일으키며 타올랐다. 밭 일한 길이 붉은 뱀처럼 휘돌며 식당 안에 내 쪽으로 미끄러져 왔다간 홀련 되돌아갔다. 열린 식당에 커다란 유리문을 경계로 저 바깥 세상은 불이 한꺼번에 켜진 전광판과도 같았다. 태양빛에 낱낱이 발현하는 움직이는 전광판 찬란했다. 산비탈 하나를 다 차지한 깻잎밭에 쏟아진 거위들은 흰 저고리파를 펄럭이며 깻잎을 따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인용한 게 아니고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부분만 인용한 작품들이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작품 한 편을 선정해서 과제물을 작성할 때 그걸 전체 시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시집을 찾아보거나 이렇게 해서. 자, 내용 역시 이 시의 내용도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서정시의 특성은 대체로 난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큰 시의 유형을 내가 지금 90년대 중반 이후에 유형을 설정한 것은 조금 다른데 어떻게 설정했어요? 서정, 폐허, 변신 이렇게 셋으로 설정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시에서 1930년대부터 1980년대 혹은 현재까지 보통 시를 한국 현대시를 셋으로 유형화할 때 이렇게 보통 유형화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현대시가 1930년대부터 이 세 가지 유형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이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시가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내려왔다. 이 유형은 내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죠. 언제부터? 언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30년대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건 내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현대시가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유형으로 뭐예요? 분류해 볼 수 있다. 이건 내가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시를 세 가지 나눠요. 지금 이것은 대체로 이것과
그죠? 예, 통합니다. 근데 이것과 바로 이렇게 직결이 안 돼요. 나름대로 내가 다르겠죠. 9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현대시가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고, 보통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동의하고 있거나 생각이 비슷하거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 중에 지금 서정시가 이제 난해성에 놓고 보면 이게 제일 쉽죠. 좀 이게 난해한 쪽에 속하죠. 어려운 시들, 모더니즘.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나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문해사조 용어입니다. 그죠? 네, 문해사조 용어. 우리가 이 문해사조를 상세하게 지금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리얼리즘 하는 것은 다양한 번역이 있죠. 우리가 이 리얼리즘을 사실주의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문해사조에서는 사실주의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리얼리즘이라는 용어까지 갑니다. 이게 발전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사실주의 하면 인간과 사회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문학에 형상화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사실주의가 좀 더 극단적으로 과학적 인식을 통해서 인간과 사회의 냉정한, 그죠?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 인식을 통해서, 이걸 자연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크게 보면 여기에 속해요. 이게 더 발전하고 진행해서 리얼리즘까지 오는데, 리얼리즘은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는 여기 사실주의에 있습니다. 낭만주의하고도 다르고, 그죠? 지금 얘기한 모더니즘하고도 달라요. 전통 서정시하고도 달라요. 서정의 특성 아까도 얘기했죠? 예. 그것은 현재를 벗어나서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과거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아름답게 미화하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죠? 정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특히 자연물 이런 게 중요한 서정시의 대상입니다. 근데 리얼리즘은 객관적 현실에 더 주목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근데 리얼리즘만 해도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 안에는 비판적 리얼리즘도 있을 수 있고, 즉 라틴 아메리카에는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유명한 마르케스 이런 사람들 있죠. 보르헤스, 중남미 작가들. 거기에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붙여요. 독특한데, 왜냐하면 마술적이란 말하고 리얼리즘이란 말은 상당히 결합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결합될 수 있을 정도로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이 폭이 넓다는 걸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나 중공이나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이 몰락했죠.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주로 문학과 예술의 원칙을 정해놓고 당에서, 그죠? 공산당에서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문학인들이 혹은 예술인들이 작업하게 하잖아요. 창작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입니다. 여기에 속해요. 크게 보면 여기에 속해요. 사회주의 리얼리즘. 아까 얘기했죠. 비판적 리얼리즘. 그죠? 또 마술적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리즘. 리얼리즘도 다양하다는. 아무튼 공통점은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하는 거죠. 인간과 사회, 그죠? 역사의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거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모더니즘은 뭐예요? 좀 더 작가의 자의식, 내면 의식, 언어 감각 이런 걸 상당히 중시합니다. 모더니즘은 20세기 서구 현대적 사조를 다 통틀어서 역시 얘기합니다. 문해사조.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아주 큰 틀에서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소설도 포함해서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아무튼 시를 우리가 한국 현대시를 셋으로 분류한다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셋으로 분류합니다. 예. 그렇게 일단 참고로 알면 되겠고, 내가 이렇게 분류한 것은 이런 일반적인 이론과는 조금 다르게 나름대로 90년대 이후에 한국 현대시가 이렇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여기 속하죠. 그죠? 이 이진명의 시도 그렇고 한민복의 시도 그렇고 내가 분류한 것으로 의외도 여기에 속하죠. 그죠? 여기 보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아마 산비탈 여름이라 그랬으니까 산골 마을에 왔는데 구체적인 공간은 식당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지금 노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잠깐 쉬러 왔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죠? 휴식을 위해서 왔거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걸 보면서 나도 노동을 하고 싶다. 그죠? 밭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역시 여기도 이미지들이 곳곳에 시적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광판 찬란했다. 이랬죠. 전광판은 비유죠. 그죠? 이것도 이미지입니다. 아마 여기서 산비탈의 깻잎밭에서 밭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보면서 지금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노동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도 뭐예요? 첫 번째 시집에 비하면 두 번째 시집이 조금 더 현실에 조금 더 밀착해 있다. 첫 번째 시집에는 어떤 작품을 인용했어요? 복자수도원. 그죠? 산책하다가 복자수도원을 그죠? 바라보는 것인데, 사실 복자수도원은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그죠? 자기가 자주 찾아갔던 그 복자수도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첫 시집은 상당히 명상적이고 추억에 잠겨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시집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졌어요. 명상보다는 현실에 가까워졌다. 두 번째 작품도 읽어봅니다. 나는 내 미래를 알아보았다. 나는 내가 알아본 내 미래를 찬찬히 바라다 봤다. 자기 미래를 예측했다는 거겠죠. 순간순간 햇빛에 반짝이는 양은 자배기, 그 속에 차곡히 담긴 푸르른 배추 잎새들, 그림 속 빛과 색깔처럼 문득 아름다웠다. 배추 잎이 문득 아름답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가무시 눈이 감기고 있는 금붉은 얼굴, 뚱뚱한 황금 뭉치의 고요한 구부러짐, 늙었으나 불행의 그림자 이미 거쳤다. 나는 내 미래가 그리 나쁘게 보이지 않았다. 오늘 점심도 한 세계를 보고 돌아간다. 들이미는 자전거 바퀴를 안으며 회사로 걷는 내 마음. 들어가 오후에는 아침에 던져놨던 일을 잘 처리해야겠다. 나는 이미 내 미래를 본 자이니. 꼭 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시인이 아니라도 일상 속에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이 사람은 아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죠? 화자니까 반드시 이 사람이 이진명이다 이렇게 꼭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배추가 담겨 있는 이 그릇을 보고 그 배추를 유심히 보다가 자기 미래가 문득 뭐예요? 밝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장면입니다. 역시 뭐예요? 생활 현실에 조금 더 밀착한 그런 생각들, 시상이 현실 속에서 많이 포착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220쪽입니다. 오늘 우리 공부가 네 번째 공부 시간인가요? 진도 나가는 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표가 224쪽 이진명을 끝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우리 진도 계획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20조. 자,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집에서도 첫 시집의 중심 모티프인 산책은 지속되지만, 크게 보면 산책인데, 뭐, 산골에 여행 가는 것도 산책이고, 그죠? 직장 생활 하다가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어찌 보면 산책이죠. 그죠? 그 대상은 점차 추억으로부터 생활 현실로 전이된다. 그죠? 전체적인 변모가 그렇게 됐다는, 첫 시집에 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 1에서 이 전이는 노동에 대한 동경으로 진행된다. 추억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노동을 하고 싶다. 이게 첫 번째 시의 주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해서 동경, 몸을 움직여서 이제 활동하는 거. 정녀의 집 영산서원의 친구를 방문한 시인은, 이것은 여기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적은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예측해서 쓰거나 어디 다른 걸 조사해서 쓴 게 아니고 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인용은 안 됐기 때문에. 정녀의 집 영산서원의 친구를 방문한 시인은 전작 나가는 정녀들을 바라보며 노동의 가치를 깨닫는다. 식당의 유리문을 경계로 안에 있는 시인은 버려지고, 자기는 버려졌다고 느끼는 거죠. 왜?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노동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밖에서 깻잎을 따고 있는 정녀들의 노동은 뜨거운 초록, 붉은 뱀, 한꺼번에 켜진 전광판, 이게 다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미지가 뭐예요? 초록도 이미지고 뱀도 이미지이고 전광판도 이미지예요. 그죠? 다 감각적인 어떤 뭐예요? 자극을 주죠. 감각적 언어들이에요. 그냥 노동, 이건 뭐예요? 이미지가 아닙니다. 노동은 개념어입니다. 그죠? 개념어예요. 추상어입니다. 하지만 이걸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죠. 등의 비유에서 보듯 역동적 생명력과 숭고한 가치를 부여받는다. 이 시는 내면 공간으로의 침잠과 외부 현실의 참여라는 경계에서 시인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이 문장이 내가 이제 이진명 시를 분석하고 나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분석은 시 자체의, 그죠? 1차적 규명이에요. 1차적 고찰이에요. 그죠? 시로부터 1차적으로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해석이 또 필요할 거죠. 해석은 뭔가 의미를 거기서 찾아내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지금 의미를 찾아냈어요? 이것은 첫 시집하고 비교해보면 내면 의식 속에서 바깥 외부 현실에 대한 참여 쪽으로 무게중심이, 그죠? 이동했다. 그죠? 이렇게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이전 시하고 비교해서 보면 지금 이 두 번째 시집의 특징이 더 잘, 그죠?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라는 관점을 보통 해석을 할 때 혹은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첫 시집하고 두 번째 시집 비교해 보니까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선명하게 분석도 할 수 있고 해석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시인에게 있어 이 전이는 관찰과 상상에 의한 의식의 변모일 뿐 아직 행위의 실천으로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죠? 아직 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직접 밭 노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관찰, 생각, 여기까지는 일단 변모가 됐어요. 명상과 추억에 잠겨 있다가 첫 시집에서, 두 번째 시집에서는 관찰과 생각의 변화까지는 왔다는 거죠. 아직 행동까지는 안 가지만. 자, 이렇게 지금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의 차이를 얘기하는 이유는 3장에 가서 뭐예요? 또 다른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이 이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20조. 이러한 생활 세계에 대한 긍정은 두 번째 시 2에서 시장통 입구의 바닥에 앉아 배추를 팔고 있는, 내가 아까 그러면 잘못
설명했네요. 지금 그 배추는 식사하러 나와가지고 반찬으로 나와 있는 배추가 아니고 시장에서 배추 팔고 있는 그죠? 그 배추를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부분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짐작해서 그냥 얘기했기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 220쪽 설명 부분은 요 교재에 인용된 부분 위에 전체 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가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장통 입구의 바닥에 앉아 배추를 팔고 있는 넓고 뚱뚱한 여자에 대한 관찰입니다. 자, 역시 명상과 추억이 아니라 일상 현실에 대한 관찰. 두 번째 시집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죠? 첫 시집은 주로 명상과 추억인데 두 번째 시집은 일상에 대한 관찰 속에서 자기 생각을 계속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양은 자백이 거기에 배추들이 담겨 있는 거 봅니다. 배추를 파는 지금 시장통이에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래를 알아봤다. 이 얘기는 상당히 비약인데 배추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하고 자기 미래가 아름답다. 이거하고 그죠? 조금 비약이죠. 하지만 시인들은 통찰력이 있으니까 그죠? 꼭 과학적 사실에 의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상에 의해서 자기 미래가 밝아 보이는 겁니다. 이 배추가 너무 싱싱하고 예뻐 보이니까. 현재적 삶에 충실하려는 태도로 기결되는데 자기 미래를 알아봤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놀고 먹어도 내 미래가 밝을 것이다. 이건 아니죠. 자기 미래가 내 미래를 내다봤다. 이것은 내가 오늘 더 열심히 시간을 그죠? 허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해볼 테니까. 따라서 시인은 두 번째 시집에서 미래적 시선으로 현재에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것도 새로운 거예요. 첫 시집하고 다른 거죠. 자,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계속 분석을 하면, 물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하는 그 과제는 한 편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니까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평론 같은 걸 쓸 때는 작품들을 비교해 가면서 하면 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시집하고 비교할 때 두 번째 시집은 시간 의식으로 볼 때 첫 시집은 현재에서 무조건 과거로 회귀하려고 했잖아요. 무조건 과거. 두 번째 시집에도 물론 과거를 그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 의식도 생겼다는 겁니다. 이 변모를 차이를 지금 찾아낸 것이죠. 이는 첫 시집이 보여준 과거로의 회귀와 비교할 때 인식론적 단절이다. 이 인식론적 단절이라는 말은 좀 많이 쓰는 어떤 개념 용어들입니다. 뭐 꼭 문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동안 생각해왔던 어떤 생각의 차원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바꾸는 거. 흔히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 학문 용어로 패러다임이라 그러잖아요. 패러다임.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인식론적 단절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과거에만 너무 집착하다가 이제는 미래도 내다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시적 태도의 변모를 통해 순결하고 완전한 가치를 상실해버린 현실의 공허 속에서 생활 주변의 작지만 숭고한 실천을 통해 그 가치들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두 번째 시집의 전체 요약이에요. 주변의 것들, 작은 것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이전에는 현실은 항상 공허해. 그러니까 자꾸 과거로만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물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현재 작은 것들의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미래도 그죠? 미래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도 마찬가지로 세 편의 시를 지금 골랐습니다. 그죠? 한 편이 중요한 시고 그 한 편을 잘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또 두 편을 골랐어요. 같은 방식입니다. 3장을 이제 봅시다. 1장, 2장, 3장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학생들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먼저 봅시다. 2장의 제목 한번 볼까요? 2장의 제목. 2장의 제목. 마음을 뒤집고 밖으로 나가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장의 제목은 뭐예요? 내면으로의 침잠과 과거로의 회귀죠. 그죠? 그런데 2장이 뭐예요? 마음을 뒤집는다는 말이 이 구슬에 대한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발상을 전환해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과거로만 침잠하는 게 아니고, 과거로만 회귀하는 게 아니고, 현재 것들에도 애착을 가지고, 미래도 생각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밖으로 이제, 너무 내면에 침잠하다가 밖으로, 바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제 3장은 제목이 뭔가요? 바깥의 청소, 내면에 정하라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몸으로 반노동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주변에 자기 방청소부터 하고, 자기 집 주변, 그죠? 자기 집 앞에 골목길 청소하는 거, 이거라도 뭐예요? 실천할 수 있겠죠. 현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미래에 대해서, 그죠? 희망을 갖는다면, 그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바깥의 청소인데, 바깥의 청소를 하는 것은 동시에 자기 내면의 정화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건 굉장히 소박하고 쉬운 어떤 차원에 해당됩니다. 이진명의 시도, 한민복의 시도 굉장히 소박하고, 하지만 뭐예요? 서정시의 원리가 그런 것이죠. 서정시의 원리가. 작고 소박한 것에서 어떤 시적 의미를 찾아낸다. 자, 보겠습니다. 221쪽. 생활 세계의 작은 실천을 통해 상실한 가치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두 번째 시집에 자루걸레질하는 여자 1편과 2편. 이건 연작으로 썼다는 겁니다. 제목은 똑같고 번호가 1번, 2번 붙어 있어요. 청소를 소재로. 아까도 얘기했죠? 청소를 소재로. 자, 한번. 그래서 청소 시편이다. 왜냐하면 1, 2 이렇게 연작으로 썼기 때문에 청소 시편이다. 쓴다는 것 이랬죠. 그죠? 제목이 쓴다는 것. 이때 쓴다는 것은 글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빗자루로 방을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쓴다는 것은, 빗자루 들고 쓴다는 것은 중략했고요. 그렇게 표면을 어지럽힌 것들을 치우는 것, 속이 보고 싶어서, 온통 덮인 속이 보고 싶어서 걷어내는 것. 속이 보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청소가 안 돼 있으면, 그죠? 속에 중요한 게 있어도 다 이렇게 헝클어져 있고, 덮여 있으니까, 그걸 깨끗이 치우는 것. 왜? 속을 보기 위해서. 역시 내면이 중요합니다. 내면이 중요한데, 겉을 청소해야 내면도 깨끗이 유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표현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울이 걸렸다는 속의, 더 속의 안쪽에서는 한 꺼풀만 썰어도, 한 자락만 걷어내도 개미 덩어리가 끌고 가는 실랏 풀줄기 같은 빛이 올라온다는데, 그렇다면 선다는 것은 건진다는 것, 세상 물속에 빠진 나를 건진다는 것.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청소가 아니고, 이것도 비유죠. 청소도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청소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거울이 걸렸다는 속에 더 안쪽에는 지금 청소가 안 돼서 거울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청소를 하고 거울을 보면 자기 내면이 보이겠죠. 그죠? 더 내면이 깨끗해지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꺼풀만 썰어도, 한 자락만 걷어내도 풀주기 같은 빛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빛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청소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쓴다는 것은 건진다는 것이고, 어디서 건지는 거예요? 세상 물속에 빠진 나를 건지는 것이다.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청소다. 물론 이 청소는 단순한, 그죠? 방청소가 아니고 내면의 정화까지 뭡니까? 비유하고 있는 청소겠죠. 그래서 3장 제목을 바깥의 청소, 내면의 정화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 작품도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 수강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222쪽. 청소하는 것
빗자루를 들고 쓴다는 것은 표면을 어지럽힌 것들을 치우는 것인데 그것은 시인에게 속을 보고자 하는 욕망과 연결된다. 그죠?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바깥을 청소하는 것은 내면을 치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속은 시인의 마음속 내면 공간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인에게 있어 바깥을 청소하는 것은 온갖 어지러운 것들을 걷어내고 정화하는, 뭘 정화해요?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다. 자기 내면을 정화하는 것이다. 안과 밖의 이러한 연결은 신작시의 공통적인 모티프를 이룬다. 신작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두 번째 시집에 이 자루걸레질하는 여자라는 시가 나왔는데 두 번째 시집이 나온 이후에 아직 시집은 세 번째 시집은 안 나왔지만 시를 발표하죠. 보통 이제 문해지에 발표하죠. 시 전문지에 발표하기도 하고 개간지 같은 데도 발표하고 문해지에 발표한 작품을 얘기합니다. 신작시. 아직 세 번째 시집은 안 나왔어요. 이 평론을 쓰던 당시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집이 나온 다음에 나온 시들, 신작시들은 주로 이 청소를 소재로 많은 시들을 쓴다는 겁니다. 공통된 모티프는 뭐예요?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바깥의 청소는 사실은 마음을 청소하는 거야. 안과 밖이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첫 시집의 내면적 침잠. 자, 비교하는 것입니다. 역시 잘 보세요. 크게 세 가지 1장, 2장, 3장을 비교하면서 지금 공부하면 돼요. 첫 번째 시집은 내면적 침잠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바깥하고는 단절되어 있어. 자기 내면 속으로만 각으로 자꾸 가는 거야. 내면으로 침잠해서 각으로 회귀하는 것이죠. 그게 1장의 제목이잖아. 근데 2장은 내면에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아직 행동까지는 안 왔지만. 그죠? 나도 전작 나가고 싶다. 그죠? 전작. 근데 그 세 번째 단계로 오면 어떻게 돼요? 아예 바깥에 행동을 통해서 뭡니까? 안과 밖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첫 시집의 내면적 침잠과 두 번째 시집의 생활세계로의 참여, 그리고 과거로의 회귀와 미래적 시선으로 현재 바라보기가 변정법적으로 종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내가 해석했어요? 변정법적이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변정법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상식에 속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보는 것이죠. 첫 시집과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물론 세 번째 시집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뭔가 차이가 있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셋의 관계는 변정법적이다. 이렇게 본 거죠.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3단계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이 둘의 관계가 종합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낫겠죠. 이 둘의 관계가 1단계와 2단계의 관계가 서로 대립적인데 그 대립 관계가 종합되었다. 이게 이제 변정법이죠. 알겠습니까? 이때 종합이라는 단어를 원래 쓰지 않고 뭐라는 단어를 써요? 변정법은 서구 철학에서 오래전부터 전통이 있었던 것인데, 그죠? 소크라테스 이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인데, 그걸 집대성한 사람은 근대 철학자 헤겔이죠. 헤겔이 변정법을 다시 집대성할 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지향한다. 이런 용어를 썼어요. 이 용어는 변정법의 용어입니다. 1과 2가 지향되어서 3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종합한다, 이렇게 쉬운 말로 종합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원래 뜻은 변정법에서는 지향한다.
이게 이제 독일어거든요. 해겔이 독일 사람이잖아. 그죠? 독일 철학자니까. 사전을 찾아보세요. 독일 사전을. 아우프 헤벤. 지향한다. 지향이란 말은 한자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숨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사전에도 나옵니다. 독일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보존하다. 두 번째, 끌어올리다. 물론 뭐 더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1과 2는 서로 대립관계 혹은 모순관계를 이루어요. 지금 변증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변증법이란 용어가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하나의 뭐예요? 이론이 혹은 하나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걸 정이론이라고 해요. 반이론이야. 그 자체에서 모순이 형성돼요. 1에 대한 모순 2가 생겨나요. 정반이죠. 합이죠. 둘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합입니다. 근데 이 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죠? 속성은 어떤 속성이 있나 하면 1과 2가 서로 대립 모순을 이루는데, 대립과 모순을 이루는데 둘 다 완전히 폐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좋은 점을 이렇게 보존하는 겁니다. 버릴 건 버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개를 단순히 그냥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니죠. 이 합은 1과 2를 단순히 합해 버리면, 그죠? 아니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두 개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대립하기 때문에,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면 보존할 건 보존한다는 겁니다. 요게 여기 가서 이렇게 되고, 요게 여기 가서 이렇게 되고. 보존해서 어떻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고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변증법적 운동이다. 그럼 요게 합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결론이 아니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요 합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이 됩니다. 또 이 자체가 뭘 발생시켜요? 자체에서 모순과 대립이 또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한 어떤 단계가 아니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완전한 단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또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러나 이 자체에서 또 모순 대립으로 반이론이 생겨요. 또 뭘 해야 되겠어? 아우프 헤벤을 해야 되겠지. 또 지향해서 또 합을 만들어내요. 그럼 변증법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변증법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도, 학문도, 역사의 발전도, 사회 변화도 항상 이 변증법을 통해서 최종 어디를 목표로 할까요? 해겔은 그걸 절대정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대정신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끝없이 이 지향을 계속해서 정반합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 지금 변증법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보충 설명을 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진명 시인이 철학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꼭 철학자가 아니라 또 이런 사고방식을, 그죠? 이런 식으로 변증법적으로 사고를 진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이진명의 시의 전개도 첫 시집, 두 번째 시집, 세 번째 단계 이렇게 갈 때 1, 2, 3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데 안으로의 침잠과 바깥으로의 행위가 지닌 간격을 뛰어넘어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자, 안으로 침잠하는 거하고 바깥으로 행동하는 거하고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이거죠. 이거 정반과 대립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으로 깊이 침잠하다 보면 이 행동이 잘 안 나오고 행동으로 나가려면 이게 마음에, 그죠? 깊은 침잠은 이루어지지 않고 명상은 이루어지지 않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종합할 거냐, 그죠? 어떻게 연결할 거냐. 자, 보세요. 그래서 거울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거울의 이미지. 그래서 거울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 두 편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시 읽어봅니다. 거울. 그는 거울을 보다가 죽는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한 계절 전 이곳 외곽의 한 아파트 1층으로 이사 왔다. 여기 1층 베란다 앞 막힌 건물 없이 그런대로 큰 정원이 있음을 내심 재면서 흙과 흙 냄새, 나무와 나무 냄새를 재면서 그는 이 정원을 아낌없는 자신의 거울로 삼았다. 들여다보고 비춰보고 만지면서 사랑을 키웠다. 하루하루 잠못결 감동이 거울에 대비쳤다. 자, 이때 거울은 역시 비유입니다. 실제 우리가 얼굴을 비추는 그 거울이 아니고 뭐예요? 정원. 아파트에 정원이 있으면 참 뭐예요? 위안이 되죠.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다 삭막한 콘크리트 철근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인데, 그래서 요즘 아파트마다 조경, 그죠? 이 나무들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삭막하니까 도시에서. 아마 이 화자도 그라는 이 주인공도 화자도 그는 화자는 아니죠. 등장인물이죠. 화자는 그라고 말하는 사람이 화자니까 그는 화자가 아니고 등장인물입니다. 그가 한 계절 전에 아파트 1층으로 이사 왔는데 베란다 앞에, 그죠? 정원이 큰 게 있어서 굉장히 뭡니까? 아파트에 살면서도 좀 이렇게 뭡니까? 나무와 정원과 버타면서 살 수 있었다. 그걸 뭐로 삼았다는 거예요? 정원을 거울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의 비유는 뭐예요? 보통 우리가 거울은 자기를 비춰보잖아요. 반성, 그죠? 성찰, 이런 의미를 거울이 갖고 있습니다. 역시 뭐예요? 이미지죠. 비유나 상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상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울의 이미지는 바깥에 있는 이 정원을 자기 내면의 반성과 성찰의 뭐예요? 기회로 삼았으니까 안과 밖을, 그죠? 내면으로의 침잠과 외부로의 행위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래서 거울의 이미지가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이미지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작품도 보겠습니다. 이 깨끗한 한순간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이 명경이 울리는 한 호흡. 명경이 거울이죠. 명경, 거울입니다. 내가 이루지 않고 플라스틱 술이 빠지는 허술한 빗자루가 이룬 우주가 빛나는 한 찰나. 그때 나는 알아채죠. 밖이 아님을, 너무나도 내면임을. 그죠? 나는 밖을 쓰는 걸 좋아해요. 라는 작품입니다. 시 제목이. 이 청소하는 걸 역시 얘기합니다. 청소하는데 왜 갑자기 명경이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비유인데, 이미지인데, 청소하는 것은 바로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바깥을 청소하는 것은 내면을 비추어주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울의 이미지가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23쪽, 해설해 놓은 그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 1에서 그는 아파트 1층에 이사 온 후 베란다 앞에 놓인 정원을 자신의 거울로 삼는다.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비춰보고 만지면서 사랑을 키운다. 그죠? 이 거울이 자기 내면을 비추는, 그죠?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이 정원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죠? 뭐 물도 주고 했겠죠. 그죠? 뭐예요? 잡초도 뽑아주고 이렇게 했겠죠. 그는 각종 쓰레기로 그것이 금가고 깨지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서술을 했습니다. 정원에, 아파트 정원이니까 그게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동 소유니까, 그죠? 누가 막 함부로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그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런 경우에 마음이 아팠겠죠. 이럴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처음 대하던 부드러움을 잃지 않고 허리를 구부리고 걸어 들어가 집어내는 것이다. 그죠? 쓰레기를 줍는 것을 이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는 청소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겸손과 경건의 태도를 암시한다. 그래서 허리를 구부린다. 이거는 실제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린 것이지만 사실은 시의 그 또 일종의 하나의 의미,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하는 태도, 더럽혀진 정원 혹은 오염된 자기 내면에 대한 부드러운 태도를 포함한다.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나죠? 첫 번째 시집에서 밤에 용서라는 말을 들었다. 그죠? 기억납니까? 215쪽. 215쪽. 밤에 용서라는 말을 들었다. 자, 그러니까 뭔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첫 시집, 두 번째 시집,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변화해왔지만 변하지 않는 어떤 속성도 있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 이진명 시인의 시심은 용서, 그죠? 그리고 내면의 그죠? 정화, 바깥의 청소, 바깥을 청소하고 내면을 정화하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서정적인 서정시를 쓰는 사람 시인들의 공통점입니다. 다 그게 이제. 그다음 봅시다. 오래 쓰는 사람에서도 이건 다른 시입니다. 여기 인용한 시가 아니고 먼지를 쓰는 사람의 자세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우선 허리를 굽혀야 하고 절하는 것처럼 목에 힘을 빼고 고개를 숙여야 하고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죠. 그죠? 우선 허리를 구부려야 되고 몸을 낮춰야 되니까 낮은 자세로 일하는 것이 청소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봉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청소를 안 하죠. 그런데 이것도 비유입니다, 다. 그리고 아래를 봐야 된다. 그리고 두 손을 놓지 않고 맞잡아야 하고 먼지를 먹고 먼지를 입고 쓰는 사람은 먼지 사람이 되고 말아야 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고 소박한 차원을 지금 시로 쓰고 있습니다. 바깥을 청소하고 내면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며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먼지를 두려워 않고 먼지 속에 몸을 던져 비로소 빛을 내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시입니다. 나는 밖을 쓰는 걸 좋아해요. 이에서 시적 화자는 밖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버려진 이야기와 먼지들을 쓸고 나면 한순간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우주가 빛나는 찰나가 온다.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요. 이 순간 화자는 밖이 바로 자기 내면임을 깨닫는다. 안과 밖이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다 안에 쌓인 것이 밖에 다시 쌓이는 것. 밖을 보면 안의 노름도 알 수 있죠. 에서도 나타나는 이 안과 밖의 연결은 청소하는 사람의 태도와 더불어 존재론적 성찰의 의미를 지닌다. 거울도 성찰이고 사실은 청소도 성찰이죠. 그죠? 한편 쓸다가 문득 못 쓸다가 먼지와 쓰레기를 넘지 못하고 애쓰는 고정관념을 뒤집는 시각의 차원을 통과한 후 그래도 먼지와 쓰레기로 간주하고 안팎의 청소나 깨끗이 하다 가게 애쓰는 시인의 시적 태도와 이상을 보여준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한 단락 남았어요. 이처럼 거울의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안과 밖의 연결은 바깥의 청소라는 실천적 행위를 내면에 정하라는 정신적 차원과 중첩시킨다. 자, 이게 왜 변정법이라고 해석했습니까? 첫 번째 시는 내면으로의 침잠이, 그죠? 주를 이루고 있고, 두 번째 시집에서는 물론, 행동으로 옮기려는 마음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시집에 가면 안과 밖이 통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밖이라면, 이거는 안과 밖이 서로 연결되는 고리를 찾았다. 정반합이죠.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일단 조금 전체 이진명 씨의 큰 흐름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핵심은 여기입니다. 거울의 이미지를 통해 안과 밖의 연결은 청소라는 행위를 통해 내면을 정화한다. 그래서 우주가 빛나는 찰나, 개미 덩어리가 끌고 가는 빛을 발견한다. 이 빛의 이미지는 물속에 빠진 나를 건지고, 즉 빛은 보통 구원, 그죠? 희망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요. 빛도 역시 이미지입니다. 상징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신작시를 통해 이진명 시인은 생활세계의 구체적 실천 행위인 청소를 통해 내면을 정화하고 자신을 구원하고자 한다.
그런데 안과 밖의 연결을 시도한 이진명의 신작시에서 아쉬운 것은 그 연결과 의미 부여에 있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내가 역시 약간 비판적으로 시인에게 충고해 주는 것입니다. 왜? 칭찬만 자꾸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평론을 하는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아쉽다 이런 것도 지적해줘야 시인이 좀 더 그죠? 그걸 자각하고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겠죠. 너무 칭찬만 해주면 그죠?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과 밖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뭐예요? 좀 도식적으로, 자기적으로. 그래서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안과 밖을 막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 것이 시를 읽다 보면 느껴집니다. 뭔가 이렇게 비유와 상징이 자연스럽게 형성돼야 되는데 너무 이 의도적으로 안과 밖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마음과 바깥을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것이 이제 좀 아쉽다. 그러나 이번 신작시는 이진명 씨의 전개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내면으로의 침잠과 외부 현실로의 개입, 과거로의 회귀와 미래적 시선. 그죠? 시간도 정반합 변정법이죠. 이건 과거고, 이건 미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본다는 겁니다. 안과 밖을, 그죠? 서로, 연결시켜서. 그리고 그녀의 시는 본래적 가치를 상실하고 세속도시의 온갖 먼지와 쓰레기에 묻혀 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내면을 들여다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읽다 보면 자기도, 독자들도 자기 성찰을 하고, 그죠? 반성하게 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공부 내용이 끝났는데, 예,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은 이메일로 질문해도 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습니까? 예, 질문 있네요. 부차적인 거긴 한데 이용화 씨 시들을 보면은 중략된 게 좀 많은데 요즘 클래식 자체가 좀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대체로 긴 시들도 많이 있죠. 한편으로는 우리 현재 시단에서 짧은 시 쓰기 운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갈수록 시가 길어지니까. 특히 젊은 시인들은 길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진 시인들 중에서 짧은 시를, 시조같이 짧은 시, 이런 걸 쓰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걸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